사실 지금은 굉장히 유용한 툴로서 투자자분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순간 또 유동성의 시대 혹은 주식의 매력적인 그런 시장 상황이 온다라면은 또 이 ETF들은 선택을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네. 굉장히 좀 적절하게 작년에 출시가 됐었던 것 같고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신한자산운용에서 솔 ETF에 몸담고 있는 박수민이라고 하고요. 뭐 ETF 상품 개발부터 또 다양한 이미 상장되어 있는 ETF가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이랑 조금 편하게 소통하는 네. 그런 연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부장님께서 이 네. ETF에 좀 몸담기 전에요. 네. 또 되게 화려하시던데요. 그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제가 ETF 시장에 몸담은 게 2012년도 2월이었어요. 그래서 벌써 뭐 한 11년 정도 ETF 시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기업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역할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ETF라는 게 2012년도에는 지금 벌써 한 10년 전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때 막 ETF가 어떤 상품인지 투자자들에게 각인이 되던 때였어요. 근데 그 각인이 됐던 주요한 상품 중에 하나가 투자들 많이 하시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였거든요. 네. 사실 근데 그때만 해도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통해서 ETF를 아는 정도의 시장 규모였고 수준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668개 ETF가 있고 뭐 레버리지 인버스 비중이 굉장히 많이 좀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막 다양한 테마 ETF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뭐 전 세계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감개무량하고요.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많은 걸 배우고 ETF라는 게 사실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다양한 대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2012년 그때 입문하실 때랑 지금이랑 네.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죠. 그때만 해도 ETF라는 게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셨어요. 그렇구나. 그냥 레버리지 정도 아셨었던 것 같아요. 시장 코스피 200, 이제 조금 많이 빠졌는데 반등할 것 같은데 좀 해볼까? 그랬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뭐 그때만 해도 해외 주식 관련해서 ETF가 많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뭐 일본 다양한 국가들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 이제 신한자산운용에서는 2021년에 솔 ETF라고 브랜드를 바꾸면서 그때는 또 탄소 배출권이라는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ETF까지 지금 굉장히 다양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애널리스트로 이제 개별 기업도 조사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ETF로 섹터나 지수, 뭐 맞습니다. 탄소 배출권 이런 섹터까지 이렇게 다 보신 거군요. 다양한 자산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있고 실제 그런 ETF들을 상장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또 투자도 하고 있고. 네, 계속 개발도 하시고요. 네. 그러면 네. 그 2023년 이렇게 됐는데 네. 그 어떻게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좀 보시나요,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정말 좀 힘든 한 해였고 그런 힘든 한 해의 배경 속에는 우리가 연초에 물론 금리 인상 예상을 했었지만 그 속도나 폭이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었잖아요. 그런 유동성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2022년에는 굉장히 힘든 한 해였고 제가 신한자산운용 오기 전에 잠깐 또 증권사 전략 리서치를 했었었는데 그때 지속적으로 봤었던 게 고객 예탁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잠재적인 수요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 유동성이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됐는데 아직도 남아 있을까? 그러한 어떤 지표로서 고객 예탁금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는 굉장히 주식시장 좋을 때 고객 예탁금이 한 70조 원, 60조 원, 70조 원에서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작년이나 지금은 어떻죠? 지금 40조 원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되어 많이 있어요. 줄었구나. 네, 많이 축소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자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아시겠지만 우리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많이 하고 예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1년 만기 뭐 정기 예금이라든지 저희 막 5%, 6% 네. 이런 거 많이 봤었잖아요. 물론 맞아요. 지금은 정부 금융 당국에서 그 예금 금리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씩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 금리가 네. 다시 꺾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주식만 생각했던 시대에서 사실 조금 그 확정된 금리를 향한 투자 자금들이 지금 많이 그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올해는 이제 뭐 인하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 연준이 어쨌든 인상하는 그 속도 자체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FOMC 회의에서 한 25bp 정도 인상이 예상되는 게 대부분의 지금 상황인데 그만큼 작년 대비해서는 뭐 75bp, 50bp 올렸던 작년 대비해서는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속도가 줄어들 거고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하잖아요. 그 어떤 경제 어떤 사이클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최근에도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날 시장금리는 하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향후 뭐 올해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선진국보다 먼저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뭐 채권 시장에도 당연히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채권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니즈도 있으실 것 같고 금리가 떨어진다라면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의 할인율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회가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에 사실 그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에너지 안보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유럽은 특히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출을 많이 하던, 수입을 많이 하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또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유럽이 엄청 덥대요. 네, 맞아요. 덥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상 고온이고 스위스에서 스키 타야 되는데 눈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인공 눈을 맞아요. 해가지고 스키를 타는 그런 사진까지도 저는 봤었었는데 지금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희가 탄소 배출권 ETF가 있어가지고 천연가스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특히 네. 유럽의 천연가스를 많이 보는데 왜냐면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와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어느 정도의 상관도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천연가스가 비싸서 이거를 못 쓸 테니 석탄 발전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은 석탄 발전 많이 하면 탄소 배출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사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천연가스를 많이 보는데 최근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연초 이후에도 지금 한 보름밖에 안 지났지만 한 20% 정도 하락을 했고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한 80%, 90% 하락을 했더라고요. 와, 엄청 떨어졌어요. 진짜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배경이 이제 유럽의 이상 고온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이 계속 에너지를 좀 덜 쓰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의 가스 저장고의 한 83% 정도가 천연가스로 꽉꽉 채워져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푸틴이 놀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로 막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잘 버티고 있고 날씨마저 도와주니까 그러네요. 푸틴이 지금 어떡하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또 유럽도 이런 에너지 어떤 위기에서 조금은 한숨 놓는 한 해가 되고 그렇다면 조금 더 어떤 뭐 경제 위기나 이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럽마저도 조금 2023년은 좋은 그러니까 좋다는 게 막 좋아진다기보다 바닥에서 바텀 아웃하는 그런 모습을 올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 증시는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네. 유럽 좋다고 계속 나오고 네. 유럽 투자했었어야 되나 또 이런 또 후회하고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면 네. 이제 한국의 증시에도 뭐
엄청 뭐 대세 상승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2022년보다는 뭐 나을 수도 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부장님께서 네. 올해 뭐 이렇게 지수를 예상하시기도 하나요? 하한선, 상한선?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사실 제가 리서치 센터 전략팀에도 좀 있었는데 그때 네. 항상 전략팀은 뭐 2022년 예를 음. 들어 뭐 코스피 상한, 하한 그걸 달라고 그래요 매니저분들이. 근데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그 밴드 자체를 증권사마다 뭐 좁게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상한, 하한, 뭐 베스트 시나리오, 월스트 시나리오 해서 굉장히 넓게 가져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기보다 사실 그런 것보다는 뭐 숫자보다는 월스트 시나리오의 어떤 변수, 베스트 시나리오 어떤 변수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증권사 리서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코스피의 밴드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생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어떤 코스피 밴드는 한 2100에서 2700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 2400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딱 중간이네요. 딱 중간이라서 네. 모르겠어요. 막 대세적으로 와 올해는 좋을 거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작년보다는 조금씩의 기회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올해 들어서 1월에 국내 증시가 나쁘지 않단 네. 말이에요. 이게 1월 효과인가 싶을 정도이긴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주가는 조금 탄탄한 걸 보면서 10% 올랐더라고요. 네, 탄탄한 걸 보면서 어쨌든 주식시장은 그 경기보다 조금씩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닥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뭐 이게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조금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대형주에게는 또 호재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시가총액이 큰 네. 특히나 또 반도체와 같이 한국 경제의 기둥인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한번 또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구정이라는 연휴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월 모습이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이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네. 여윳돈이 좀 있다고 하면 네. 주식을 좀 계속해서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는 보세요? 저 돈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 그러세요? 좀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사실 뭐 지금 영상 어. 보시는 또 분들이랑 똑같이 열심히 또 투자하는 개인 중에 한 명인데 뭐 작년에 좀 성과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묶여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현금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빨리 투자 자금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저는 지금이 어쨌든 기회를 주는 시장 그런 초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이제 작년에 주식 시장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제가 또 ETF 측면에서 국내 ETF 시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내 ETF 시장은 작년에 주식 시장이 조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용 규모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많이 늘었어요. 2021년에 네. 국내 ETF 시장이 한 74조 정도 됐었는데 연말에 2020년 연말에 78조 원으로 한 5조 정도 그래도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규모가 는 데 있어서는 ETF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됐어요. 133개? 지금 그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668개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133개가 네. 작년에 상장된 ETF입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상장이 됐고 그리고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도 원래 18개에서 23개로 늘었어요. 그 말인즉슨 운용사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펀드를 통해서 투자 많이 하시다가 이제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시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펀드를 가입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 창구에 가서 증권사 창구에 가서 저 이런 펀드 가입할래요.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주식을 통해서 개별 주식 투자하시고 또 조금 브로드하게 뭐 지수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으실 때는 ETF로 투자를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ETF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좀 형태의 ETF들이 상장을 하면서 운용 규모를 키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채권형 ETF 관심이 많으신데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들은 내가 직접 채권을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기보다는 채권 투자할 때 금리의 어떤 민감도를 측정하는 게 듀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듀레이션이 뭐 3년이다, 듀레이션이 10년이다 이런 ETF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내가 이 ETF를 투자를 함으로 해서 이 듀레이션 3년을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채권 시장의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ETF의 가격도 움직이는 그런 전략들만 채권 ETF가 있었는데 이제 실제 채권을 내가 투자를 하고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만기 채권형 ETF가 작년에 많이 상장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1년 만기 채권이에요. 근데 네. 발행을 10,000원에 했는데 내가 그 만기까지 보유를 한다라면은 원금 10,000원에다가 쿠폰 3%를 네. 줄게. 이게 있어요. 우리가 채권 일반적으로 투자할 그쵸, 때 그쵸. 스킴인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10,000원 투자해서 1,300원을 받는 효과인 거죠. 근데 그런 효과를 ETF를 통해서는 누릴 수가 없었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ETF는 만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ETF는 한 번 상장이 되면은 영원한 삶을 가지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만기가 있는 ETF도 허용이 되면서 채권처럼 뭐 오늘 내가 ETF를 사면은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ETF 채권처럼 10,000원에 사서 10,000원 원금도 받고 3%라는 이자도 받을 수 있는 ETF들이 상장이 많이 되면서 네. 기존에 이제 채권 투자를 할 수 없었던 연금 계좌에서도 ETF를 통해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인기가 많았냐면은 최근에 금리가 많이 맞아요.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ETF 1년 있다가 그러니까. 만기가 되는 채권 ETF 들고 있으면 1년 있다가 원금도 받고 5% 이자 확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춰진 ETF들도 작년에 많이 상장이 되면서 시장 규모를 키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ETF는 하나의 자산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을 같이 근데 그 부장님 그거 네. 넘어가기 전에 네. 그거 그냥 구체적으로 네.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거요? 그 아까 채권형. 채권형? 그거 너무 매력적인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울에는 없어요. 소래도 있죠. 소래도 저희가 ETF가 있고요. 그래서 그 만기 있는 채권들은 ETF 명에 만기가 되는 날짜가 적혀져 있어요. 예를 들어 뭐 2312, 뭐 국고채, 액티브 ETF. 그러면 2023년 12월에 만기가 되는 국고채에 투자하는 ETF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ETF가 있고 근데 이제 지금 그 ETF에 투자하면은 내가 2023년 12월에 갖게 되는 지금 투자해서 그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저희 소울 ETF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러한 짧은 호흡에 확정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ETF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TF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소울 2312 국고채 ETF 2312요? 네, 그러니까 뭐 23년 12월 만기 뭐 이런 식의 네. 그리고 뭐 코덱스 네. 2406 그럼 24년 6월에 만기가 되는 어. ETF이지만 또 그 사이 회사채 뭐 국고채 섞여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이름만 보셔도 얘를 언제 만기가 되고 어떤 채권에 투자하고 이런 거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 ETF를 다 같이 오늘 들어가는 게 아니라 ETF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살 수 있고 웅달님은 내일 모레 살 수 있고 다 각자 네. 매수 시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ETF가 만기가 되는 거는 한날 한시예요. 근데
매수 시점이 다르니까 음. 매수 가격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ETF를 투자했을 때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그 ETF 운용사들마다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예를 들어 박수민이 1월 18일에 9,800원에 이 ETF를 매수하면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얼마 수익을 볼 수 있다. 그거를 이제 YTM이라고 하는데 만기 수익률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그 만기 채권의 ETF를 투자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나 오늘 투자할 건데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내 예상되는 수익률은 얼마야? YTM이 얼마지?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YTM 그날 확인하시면 오늘 투자하면은 4.23%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이 수익을 예상할 수 있겠네. 이런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ETF들이 뭐 영원히 매력적인 ETF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은 고금리 시대지만 사실 2, 3년 전만 해도 거의 뭐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금리 시대였는데 그때는 모든 투자는 모든 선택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한 ETF를 투자하는 것보다 그 시대에는 주식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줬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굉장히 유용한 툴로서 투자자분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순간 또 유동성의 시대 혹은 주식의 매력적인 그런 시장 상황이 온다라면은 또 이 ETF들은 선택을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적절하게 작년에 출시가 됐었던 것 같고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금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예금금리보다 좀 높은 그 수익률을 주는 또 만기 채권의 ETF들이 아직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퇴직연금제도나 그 연금저축펀드 계좌로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금리 인하를 좀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중간에 약간 또 금리가 인하되면 가격은 올라가니까 팔 수도 있는 거고. 만기까지 들고 있으실 필요도 없어요. 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면은 사실 가격이라는 게 상승하기 때문에 또 이때 나 매도 타이밍 좋은 것 같다. 이때 털고 나와야겠다. 또 그렇게 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런 채권형 ETF라고 하나요? 만기 채권형 ETF. 그럼 되게 좋네요. 네, 괜찮은 지금 시대에 괜찮은 투자 수단으로 나온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거 이외에 이제 2023년에 규정이 변화하면서 나타난 ETF 중에 하나가 그 주식 채권 혼합인데 혼합. 근데 사실은 이게 ETF의 ETF는 항상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사전에 약속대로 운용을 하는 것이 ETF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인데 그래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ETF는 우리가 개별 주식보다 좋은 게 뭐야? 분산 투자잖아요. 이 분산 투자의 어떤 매력을 그래도 그 성격을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수의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10개 이상으로 구성돼야 된다. 종목들이. 그래야 지수로서 ETF에 적합한 지수로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였었고 그게 이제 주식, 채권, 혼합형 ETF에도 주식에서도 10종목 이상, 채권에서도 10종목 이상이어야지만 너네들은 ETF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작년에. 주식과 채권을 하나로 그냥 보고 주식, 채권을 그냥 10종목만.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주식은 그냥 한 종목만 해도 되는 채권은 9종목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주식 측면에서 압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혼합형 ETF가 작년에 상장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용사들이 주식 종목 하나 놓고 채권 9종목 놓고 혹은 뭐 주식 5종목 정도 놓고 채권 5종목 정도 넣어서 그렇게 채권 혼합형을 만들었는데 사실 뭐 일반 계좌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그냥 뭐 테슬라 사면 되고 뭐 삼성전자 사면 되고 하는데 이제 퇴직연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IRP나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에서는 주식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쵸. ETF로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지금은 특히나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젊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뭐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위험 성향이 좀 공격적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좀 목마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금 계좌에서 조금 내가 뷰를 좋게 갖고 있는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러한 어떤 형태의 ETF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뭐 작년부터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조금 형태가 다양한 ETF들이 작년에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한 해였다 ETF 시장은.